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상속 증여세법에서 얘기할 거긴 해요. 우리가 이제 상속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단순 승인이에요.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인하는 겁니다. 그럼 상속세 내면 돼요. 채무 상계해서.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이 얼마나 재산이 있고 얼마나 부채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아리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이 있을 때 소극 재산은 적극 재산을 한도로 하여 승인하겠다. 이런 걸 한정 승인이라고 불러요. 상속 포기도 있어요. 상속 포기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한정 승인을 한 거예요. 한정 승인. 일단은 그러면 상속은 되는 거예요. 상속.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이었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아버지 채무가 막 드러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게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경매가액이 12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상속 시에 취득가액이 생긴 거고 경매가액이 12억이니까 양도차익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채무가 12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양도세 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양도세를 내야 되느냐.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법원은요. 상속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 그래서 과세했습니다. 실제. 자 가볼게요. 이거는 기출문제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실제 나왔던 문제고 한정승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이미 경매 절차에 따라 강제 매각된 후 그 매각 대금이 상속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상속인들에게 전혀 배당되지 않더라도 상속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이미 경매에 의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2억에 대해서 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데 이거는 조금만 잘했으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지금도. 요게 경매가 한 6개월 이내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상속 가액이 10억이 아니라 12억이 되게 돼 있어요. 매매 사례 가액이 존재하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이잖아요. 부동산이 10억짜리라고 했던 거 그 당시 뭐 기준시가 이런 거로 했는데 6개월 내 매매가 일어나면 그게 매매 사례 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게 12억이 돼. 이 취득 가액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상속 채무도 12억이 드러났잖아 지금. 그러니까 순재산 받은 게 없어. 상속세 낼 것도 없고 양도세 낼 것도 없는 겁니다. 오로지 취득세 하나만 내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한정승인 배웠고 공유물 분할 환지 있죠? 그냥 그런 거예요. 공유물 분할이라는 건 내 소유권의 귀속을 확실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근데 공유물 분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지분이 2대1, 2대1, 1대1이에요. 2분의 1씩 있는데 공유물 분할하면서 내 지분을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무상의 수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환지라는 거에서 환지. 재개발하면서 하는 건데요. 네, 뭐 간보 뭐 다 하는데 유예 때나 해요. 그냥 환지라는 게 있는데 재개발을 해요. 그러면 재개발하면 내 땅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를 한번 설명했죠. 요 동네 재개발하면 내 땅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럼 아파트를 지으면 내 땅이 줄어들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새 땅을 받은 거 아니야. 기존에 내가 있었던 데 꼭 있는 게 아니잖아. 옆에 땅을 받는 거 아니야. 아파트 지분을 받으면서. 땅도 간보가 되지. 굉장히 쪼그라드는 땅 아니야. 하지만 가치는 굉장히 높지.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땅을 받았으니까 이론상으로는 교환이 되고 교환도 양도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과세하게 되면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세법에 딱 법에 시행령도 아니고 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신 공유물 분할이나 환지는 새로 취득한 게 아니죠.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 옛날 걸로 가져와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트 재개발된 데 재건축된 데 신고하잖아요. 취득가액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취득가액.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청산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청산금을 받으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고 분담금이 늘어나면은 빼요. 그렇겠죠? 취득가 완전히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복잡해요. 그 당시 자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80년대 취득했던 거라면 취득가액 자체가 안 나오죠? 또 환산 규정이 있어요. 환산을 2번 해야 돼. 86년 1월 1일 기준, 90년 1월 기준 두 바퀴 돌아야 돼. 그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나온 취득가액이 1%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게. 웬만하면 손 안 대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채 받고 두 채 받고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주택은 무조건 한 채거든. 지금 법이 개정돼서 두 채 받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대신 상가를 좀 줬어. 그럼 상가를 받은 거 걔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 아파요. 어쨌든 그래서 오면은 그냥 안 합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이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한 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님들이 계셔. 그분들은 조합에서 자료 가져오란 말도 안 해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몇 호시죠? 보면서 하더라고. 몇 호시죠? 이렇게 하면서 금방금방 하시더라고. 그런 분들도 사고를 치더라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가산세 세무사님 2억 정도 물어주셨다고 하더라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잘하는 분인데도 되게 엄청 잘하시는 분인데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어도 깜빡하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깜빡하면 실수하는 건 여러분 시험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깜빡하고 실수하는 깜빡이 아니죠. 깜빡이 아니고. 자,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 갑니다. 명의신탁입니다. 유인물도 있어요.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에도 나오고요. 취득세, 지방세법에도 나오고요. 양도 여기서도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양도랑 취득 쪽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취득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명의신탁은 지금도 많아요. 불법이긴 한데 아직도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그렇게 계속 인정하고 있다가 명의 신탁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 법에서. 누가 만들었냐면 YS 알아요? YS? 김영삼 대통령. 2개를 했어요.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 요 2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경제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금융실명제가 없잖아요. 개판 5분 전 되는 겁니다. 진짜 개판 5분 전 되는 거고 지금 국세청이 이만큼 과세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고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이거 있죠? 이거 없으면 다주택자 다 필요 없어요. 명의분산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만든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티스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개정합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때도 이제 신문에서 나 어렸을 때여서 나 기억이 잘 정확히 안 나는데 중학생 때였는데 어쨌든 갑자기 해서 신문을 나 이제 중학교 때 좀 신문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신문 보니까 다 우리나라가 망한데 이렇게 하면 금융실명제 이런 거 하면 다 망할 거래.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 망할 거래.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도 경기가 진짜 조금 떨어졌었어요. 실제. 하지만 지금은 엄청 이제 건전한 사회로 바뀌는 거지. 금융실명제 하는 나라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많지가 않아요. 동남아 이런 데서요, 부동산 실권리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동남아에서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은 저축해도 돼요. 탈세, 동남, 들키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홍길동이에요, 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는 은행 가면 이제, 지금은 계좌이체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하지만 은행 가면 거기에 이제 쓰는 양식 같은 거 있잖아요. 양식에 홍길동이 진짜 있었어, 내 기억에. 그래서 자기는 그 예시죠, 예시?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옆에서 진짜 예시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홍길동으로. 엄청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어쨌든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소유는 나한테 있는데. 이해하시겠죠? 소유는 내 건데 네 이름으로 사자. 둘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세법은 거기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원래는 3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양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부터 해볼게요. 양자간 등기 명의. 별로 안 해요, 이건. 3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명의신탁.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따 조문 보면 알겠지만 우리 법이 무효예요. 무효. 무효에는 뭐를 주지 않아요? 법률로까지 주지 않는다니까요. 양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이 을에게 갈 때 갑은 양도 없어요. 을에게 있었던 걸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때 양도예요? 아니에요. 소유권 회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납세자는 명의신탁이 걸리면 과징금을 내야 돼요. 30%. 가액이. 이해하시죠? 30%야. 거래가액의 30%. 어마어마한 거죠? 30% 뺏기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어쨌든 무효다. 양도는 없어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 것도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가는 것도 양도는 없습니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은요 유효해요. 참고로 그걸 무효로까지 아니 그러니까 무효긴 무효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없어. 양도는 아니야. 부부간의 명의신탁. 근데 그건 과징금이 없어. 부부간의 명의신탁.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아까 내가 뭐 재산분할 때 명의신탁 주장 많이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세법상에서도 양도가 아니니까 징여도 아니고 내 거 내가 찾아온다.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꼭 많이 해요. 실제 어쨌든 그런 부부간의 명의신탁 많아요. 내 거야. 근데 네 이름으로 하자. 부부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런 내 건데 네 이름으로 하자. 부부간에 얼마든지 그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는 거지. 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명의로 돼 있지는 않지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그럼 됐지 뭐. 내 마음이 우선이지 뭐. 어쨌든 자 이제 3자간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등기 명의신탁. 갑이 있어요. 을이 있고 병이 나타나겠죠.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을이 부동산 사러 갑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 자, 이거 저한테 파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을이 조용히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사기가 좀 그래요. 등기만 병으로 넘깁시다. 그래서 갑은 오케이 알았어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기만 여기다 넘깁니다. 계약은 갑과 을이 하고 갑이 병에게 등기만 넘깁니다. 자, 이름을 붙여줄게. 여기다가 갑은 매도인이라고 붙이면 될 것 같고요. 을은 매수인이라고 붙이면 될 것 같고 을은 동시에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죠. 병은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을과 병은 명의 신탁 계약을 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조문을 보고 이 거래가 어떤지를 한번 볼게요. 교재 183페이지예요.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고 제4조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법에 정해놨습니다. 우리는 2-183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거기 1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거. 쉽게 안 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항을 보니까 뭐라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자, 우리 친구 1번, 2번, 3번 있을 때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있을 때 1항은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3번이 무효라는 얘기네요. 무효. 잘했어요. 처음에 1번이라고 하다가 눈치가 있네요. 동그라미 2번 가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을 얘기해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셨죠? 2항에 따르면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 앞에 뭐가 무효라는 얘기예요? 몇 번?
2번. 좋아요. 마스크 썼으니까 손가락을 표시해 주면 돼. 내가 그래서 번호를 붙인 거잖아. 자, 무효. 이해하시겠죠? 단서는 이따 보기로 하고 3항을 가볼게요. 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돼 있죠. 제3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정에게 소유권 이전시킬 수 있잖아요. 이 무효는 정에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은 취득하는 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정은 취득하는 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볼게요. 논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값의 양도가 있는 거냐. 값이 지금 넘겼잖아요. 값이 양도한 거냐. 첫 번째. 양도 있어 없어? 있어요? 확실해? 없어요? 아니, 결론은 둘 중 하나야. 정확하게 얘기해줘. 있어 없어? 예. 없다. 자, 그러면 양도의 정의가 뭐였어요? 사실상 유상이죠. 그죠? 값 돈 받았죠? 계약하고 돈 받았잖아요. 유상. 사실상이죠? 범유상 아니잖아요. 양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값의 양도는 있는 거예요. 사실상 유상 양도 인정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고 했잖아. 값은 돈 받았어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싹 다 받은 거야. 양도 시기는 값이 을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거고 사실 취득이 훨씬 더 재밌어요. 진짜 취득한 거냐. 그건 아직 취득세를 안 배워서. 그 다음은 누가 문제가 될까요? 병이 정에게 양도했잖아요. 그쵸? 병이 등기가 되어 있음을 틈타 정에게 양도했죠? 아, 요거는 미안해. 세 번째로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병이 을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죠? 내 거 가져와.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을 병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약자들이 하는 거야. 명의신탁은 이름 내 이름 왜 대줘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약자들이 하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물론 병에 소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을이 죽었으면 하는 소원은 있어요. 실제 겁나 많아. 회장님 돌아가시면 아싸리판 되는 거. 임원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명의신탁 주식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합니다. 빨리 돌아가셨으면 많이 생각한단 말이야. 아싸리판 되고 을의 자녀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현실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오히려 과세한 척이 찾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anyway. 자, 소유권 이전됐어요. 사실상 유상이냐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양도야 아니에요 우리 친구. 아닌 거죠. 돈을 받았을 리도 없고 원래부터 내 거잖아요. 둘 사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리고 이게 무효니까 원래는 소유권 귀속에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원래 내 거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대법원도 이거 이렇게 가져오는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유상이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좀 없어 보이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실질과세 너무 좋아한다. 실질과세 이게 맞는 키니? 맞는 키? 이게 요술키야? 무조건 다 넣으면 되니? 세법이 왜 필요하니 그러면? 소유권 회복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병이 정에게 넘긴 거야. 사실상 유상이냐.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양도 맞아야 하냐. 맞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대항 못하잖아. 정에게 넘어가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양도 되는 거 맞아요.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여기서 이제 남은 쟁점은 뭘까? 남은 쟁점은.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얘한테 넘겼단 말이야. 양도가 맞아. 그럼 남은 쟁점은 뭐가 될까? 상상을 해봐, 상상을. 누가 판 거냐는 거지, 누가.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냐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남은 쟁점은 납세 의무자. 양도는 맞는데. 그러면 갑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 을로 볼 수도 있고, 병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판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갑인지 병인지, 을인지 병인지. 우리 친구. 사실상 자산의 흐름, 실질 과세. 이때는 실질 과세. 이때는 이 실질에 따라서 가야지. 누가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원칙적으로는 얘가 되겠지. 원칙적으로. 보통 을이 다 지시하고 그 양도 대금을 을에 바로 갖다 준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보통 을에게 바로 갖다 줘요. 근데 병이 예외가 될 수 있지. 예외. 그렇잖아요. 엄청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 사실 생각하면 병이 횡령한 거야. 그렇죠? 횡령한 거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횡령 배웠을 때, 첫날 배웠을 땐 대리를 한 거지. 명의신탁이 아니라. 대리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사실 횡령했지, 횡령. 원래 횡령금은 소득세법에 열거돼 있어 과세할 수 있잖아. 하지만 이건 어떤 법리로 하고 있는 거야? 양도의 법리로 하는 거야. 양도의 주체를 누구로 보는 거야? 병에게 보는 거야. 왜? 정이 병으로부터 인수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앞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을에게 다 과세하는 게 맞다. 을에게 기본적으로. 그리고 을은 뺏긴 거잖아. 그리고 병에게는 별도의 규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대법원 판례에 이게 있어. 병이 슈킹을 했어. 이해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을에게 되돌려줬어. 이해하시겠죠? 을이 소송을 거쳐서 다시 받아냈어. 그때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을에게 과세할 수 없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병이 양도의 주체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받은 것은 과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을이 맞다, 을이. 왜 그러냐면 특히 다주택자 이런 건 중과가 된단 말이야. 납세 의무자를 무작정 병으로 두고 있으면 쟤는 한 채밖에 없을 거 아니야. 제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하면 쉽게 했을 때 무조건 제지면 쟤는 언젠가 뺏길 소득이잖아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결국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이슈는 있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현행 대법원 판례는 병이 먹었으면 병의 양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상당 기간 후 을의 소송을 통해서 그 대금을 반환하더라도 을을 새로운 납세 의무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쟁점이죠. 을이 돈을 바로 가져와서 그럼 을의 양도로 보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을에게 이게 적용되느냐.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넘겼잖아. 미등기 전매가 적용되느냐. 라는 이슈가 있겠죠? 좀 어렵긴 하네요. 그쵸?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미등기 전매 70%다. 아닌 것 같다. 70% 아니다. 첨예하게 대립이 있습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거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의 입장은 단순해요. 등기가 있잖아. 저기 병 앞으로 대인 등기 있네? 이겁니다. 저 등기도 등기잖아. 미등기 전매라는 게 어떠한 등기도 없이 전매해서 과세한테 아예 드러나지 않는 건데 저 정도면 드러나긴 했잖아. 제3자로 드러났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역지 비판은 많습니다. 어쨌든 등기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얘기예요. 유인문 잠깐 볼까요? 양도소득세 있죠?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개념.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함으로써 하면서 공부상, 공적 장부상의 소유 명의만 명의신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이름의 신탁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거죠. 명의신탁은 대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그림의 등기 명의신탁 설명드린 거고, 오른쪽에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매도자가 수탁자에게 넘긴 거 있죠? 지금 보면 갑이 병에게 넘긴 거 얘기하는 거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납세무 있습니다. 그렇죠? 등기는 무효, 그러나 계약은 유효한 거죠. 사실상 양도, 그리고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넘겼습니다. 즉 병이 을에게 다시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명의신탁 해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걸 양도소득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회복에 불과한다. 민사법은 이걸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깁니다. 이해하셨죠?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거기 동그라미 왼쪽에 양도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양도, 이게 워딩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PPT로. 괜찮아요? 보기에 편해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 나눠드린 것도 많아요. 지금 다 나눠달라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책 좀 보라고. 책 좀 보라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한 100장 만들려고 하는데, 원칙 보시면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을 지배관리하는 명의신탁자 양도로 본다. 이해하셨죠? 예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위임이나 승낙 없이 수탁자가 양도되고 양도대금이 환원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법원은 그렇게 보고, 동그라미 2번 환원되더라도 소송을 거쳐 상당 기간 후 환원된 경우, 그 경우에도 수탁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라 본다는 거죠. 학설은 대가의 회수 방법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의 귀속 측면에서 차별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후에 환원되더라도 누구에게, 지금 을에게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합니다. 학설의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계속 학자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럼 판례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입법자들이 이걸 법으로 채용할지 학설에 따라 아니면 이쪽에 따라 갈지 판례가 먼저 변경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다 바뀝니다.